굉장히 핫한 주제예요. 네. 지금 시의 적절하고 그렇죠. 패시브 자금이 뭐 이번 주에 좀 변화되는 것도 있고 뭐 코스피 200도 정기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요새 핫한 게 메타버스. 그렇죠. 또 이야기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좀 아시는 분이라면.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하고는 이제 전 직장 동료로 저희가 거의 한 10년 넘게 같이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은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종현 박사님은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라는 네. 것을 우리 박종현 박사한테 진지하게 네. 물어봤더니 네. 맨입으로는 안 된다. 쏴야지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걸 안 제가 같은데. 쏘고 나서 네. 그 비법을 물려받아서 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파생 상품 패시브 전략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고 예, 또 그 영광을 뒤로 한 채 지금 네.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마케팅 컨설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나이는 저보다 선배이신데 네. 제가 이제 운 좋게 시니어가 먼저 돼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를 먼저 하고 있었고 예. 제가 처음 왔었을 때는 이제 RA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입지 전지적이죠. RA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실제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돼서 뭐 파생 쪽에서는 평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최창규의 파생 충동 그 보고서가 아주 핫했죠.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간 회의 때 막 얘기했던 그 기억이 좀 새록새록하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목요일 날 출연이었는데요. 네.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 박종현 잘하셨습니다. 박사님이랑 어떻게 방송 한번 네. 같이 하면 어떻겠냐 예. 해서 바꾸게 됐고요. 실은 내일 거래소 부산 출장이 있어가지고요. 네. 뭐야? 나 때문에 립 서비스, 립 서비스. 자, 뭐 저희 개인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네. 자, 사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원래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는 좀 약간 재밌게 하려고 이제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오늘 분위기 좀 그래요. 근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약한데 최근에 시장 흐름 일단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철저한 수급쟁이고요. 그 수급 중에서도 좀 기계적인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매와 패시브 수급에 좀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주가가 폭락할 때 그때 출연해서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탄소 배출권 선물 ETF였고요. 예, 뭐 물론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빠지지도 않았으니까 뭐 거의 방어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메타버스 ETF도 상장한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이 자리에서 메타버스 ETF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개사에서 메타버스 ETF가 나오니까 그 ETF의 구성 종목을 뜯어보시고 공통되는 종목만 사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오늘 뭐 방송에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우울하실 텐데 뭐 혹여나 제 말을 좀 듣고 따르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주예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주주입니다. 혹시 뭐 타이거 사신 거 아니시죠? 제가 다 이게 보고 제가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고요. 코덱스가 지금 제일 현재 메타버스 중에 제일 압도적이죠 지금. 뭐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메타버스라는 테마 이따가 뭐 조금씩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저는 좀 애매모호한 테마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있었던 2021년 KRX ETP 컨퍼런스라는 데에서 주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2022년에 어떤 ETF가 신상품으로 등장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의 서브 테마들, 작은 테마들이 이제 개별 또 테마로 형성을 해서 ETF로 상장할 거다. 뭐 그런 말씀 드린 바 있고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먼저 맛배기 잠깐 말씀드렸고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또 애널리스트 시절에 아까 했던 것처럼 파생 충동, 파생 시장의 대가였거든요. 또 내일이 11월 옵션 만기일인데 최근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 가운데 옵션 만기일이 그렇게 시장에 좋은 재료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옵션 만기도 기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좋을 때는 만기 효과도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시장 흐름이 부정적일 때는 만기 효과도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뭘 보셔야 되냐? 금융투자의 현물 매매를 보셔야 되는데요. 금융투자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매매, 즉 기계적 차익거래 또는 LP를 하는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 방향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투자의 현물 매매를 보시면 매수가 많이 찍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거는 그 시장 하락 압력에 따른 기계적인 매수이기 때문에 내일 만기일에 청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샀던 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내일 청산을 하냐? 왜 내일 아니고 그냥 12월 달에 청산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빠른 회전입니다. 즉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도 10%를 한 방에 먹느냐 아니면 1% 쪼개서 10번 먹느냐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금융투자는 바로 1% 쪼개서 10번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만기 때 한번 포지션을 덜고 가는 그런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내일도 아침장에 혹여나 아침장에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가 잡힌다. 또는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잡힌다. 그러면 종가에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만기 이후에 2조 4천억 원이나 샀는데 금융투자가 네네네. 이것 중에 물량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올지는 내일 베이시스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면 이 금융투자의 수급을 한번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네네. 금융투자가 뭐야? 금융투자 뭐예요? 뭐 증권회사죠 옛날로 보면. 금융투자의 매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금융투자가 과거에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프랍이라고 불리우는 애들이 증권사의 돈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뭐 트레이더들한테 뭐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매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ELS 기억나시죠? ELS 같은 것도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델타 트레이딩으로 부르는데 ELS를 초기에 발행했을 때 델타 값만큼 선물을 사거나 주식을 사고요. 그리고 그 ELS가 조기 상한이 돼버리면 갖고 있던 포지션을 털어버리죠. 그래서 구조화 매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ETF LP 또는 LP라고 부르는데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유동성 공급을 매수 매도 호가를 대놓고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사게 되면 팔린 만큼 또 반대로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들은 방향성 배팅을 하는 애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일종의 마켓 뉴트럴을 만드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금융투자의 현물 매매 방금 뭐 2조 정도 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금융투자의 선물 매매나 미니 선물 매매를 보시면 매도가 잡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LP 매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숫자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금융투자 현물 매매가 2조인데 선물 매도가 1조다. 그러면 그 1조 정도가 LP 즉 만기와 관련이 있는 물량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걸러서 좀 필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제가 뭐 다음번에는 요 주제로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이제 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1월 만기가 끝나면 12월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12월에는 뭐가 있죠? 연말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일종의 보너스이기 때문에 12월 만기는 연말 배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좀 매수 우위로 즉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우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매물 폭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당장은 아프시겠지만 그 돈이 또 연말 배당을 노리고 또 재유입될 수 있는 부메랑 효과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계산해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만기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사실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한다기보다는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니까 내일은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 그렇게 좀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뭐 내일이 그러면 12월에는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맞을 매라면 좀 세게 맞고 또 12월 달에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이제 ETF 쪽은 연말 배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ETF는 연말 배당을 가배당 형태로 ETF 가격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ETF 가격을 그 연말 배당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그 가배당을 좀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 배당 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연말 배당이 낮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내일 막 또 폭락 뭐 이렇게 또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지금 금융투자가 현물을 샀다가 내일 판다고 한다면 금융투자와 또 반대 포지션을 들고 있는 쪽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닐 수 있지 않나요?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이제 제가 왜 방송에 나와서 이런 걸 떠드느냐, 시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들도 HTS만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가 현물을 이만큼 샀고 선물을 이만큼 팔았으니까 이건 일종의 차익 거래고 요만큼 물량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오늘 내일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10년, 20년 제가 애널리스트 시작했을 때부터 했던 작업들이니까 이미 그런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계산한다면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또 틈새 물량들도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인 가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균형 잡게 들으셔야 돼요. 괜히 이제 이것만 듣고 내일 뭐 옵션 만기일 때 폭락한다거나 폭락 아니고요. 포지션상 조금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다만 좀 우호적이진 않다.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11월에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만기일 말씀 주셨는데 2월, 5월, 8월, 11월에는 MSCI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현명하신 분들이면 내일 뭐 매물 나오는 거 아니야? 주식 팔까? 근데 이 와중에 그래? 그러면 MSCI에서 편입되는 종목은 좀 줍줍해야지. 또 이런 또 투자자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NH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유한타증권, 유진증권 5개 증권사에서 11월 MSCI 정기 변경 때 편입될 만한 종목들을 한번 조사해 왔어요. 정리를 해오셨군요. 종목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오늘 좋습니다. 좀 일이 바빠가지고 오늘 면접도 보고 일이 바빠가지고 어디 제가 이직하세요? 면접? 제 밑에 있는 친구들,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을 뽑는 거고요. 네. ETF 마케팅의 길은 열려 있으니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기다리던 종목 빨리 좀 말씀 주시죠. 일단은 최근에 이런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들은 최근에 시가총액이 늘어난 종목이 편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LNF죠. LNF는 5개 증권사에서 모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NF. 엄청났죠. FNF도 편입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크래프톤이랑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걔들은 시가총액은 되는데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MSCI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외국계 자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종목 살 수 있냐? 예를 들어 SK텔레콤 외국인 입장에서 마음껏 살 수 있나요? 마음껏 살 수 없어요.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래프톤이랑 카카오 게임즈는 약간씩 엇갈리고 있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증권사에서는 확실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증권사에서는 유동 비율 때문에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크래프톤은 파악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좀 삼성증권에서 김동영 애널리스트가 좀 편입될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랑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VC 물량들이 많거든요. VC 물량들이 솔직히 VC 물량은 청산을 할 겁니다 또는 들고 갈 겁니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증권사에서는 들어간다. 그리고 2개 증권사에서는 반반이다. 또 1개 증권사에서는 들어갈 가능성 낮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크래프톤까지는 들어가고 카카오 게임즈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결과는 11월 12일 날 만기일 다음 날 발표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 운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팔이 안으로 굽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삼성 저희는 그렇게 삼성증권 김동영 애널리스트 저도 아는 맞습니다. 친구잖아요 지금. 그분이 그분도 저희랑 같이 근무했던.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얼굴을 왜 빨개셨어요? 갑자기 이제 옛날 같이 일했던 동료들 같이 얘기 하나 나오니까 이런 거죠. 여름날 시내가에서 빨가벗고 이제 수영했던 옛날 생각이 나서 꼬꼬마 시절에 어렸을 때 봤던 분들이라서 좋네요. 다들 이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LNF랑 FNF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고 크래프톤은 조금 반반? 크래프톤은 약간 반 이상 정도. 반 이상. 그리고 반 이상?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어렵다. 약간 반 이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수 편입이 된다고 해도 사전에 먼저 반영돼서 오히려 편입되면 좀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편입이 안 되면 더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건 더 업사이드보다는 잘해야 본전이고 안 되면 악재 이런 거 아닌가요? 일단 경험치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저 같은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들어온 종목들. 이런 것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모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간 종목들도 반대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안주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얘는 들어가는 날짜, 즉 그 인덱스에 편입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날짜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만기 효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 고점은 편입되는 날 주가 고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편입되기 이틀 전 또는 3일 전에 주가 고점이 먼저 형성되고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참고로 편입되는 날짜는 12월 1일자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은 11월 막날 30일 날? 네, 30날 리밸런싱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입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미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 크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 부분까지 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 한 이틀 전에 팔면 된다. 뭐 이렇게 편입됐을 때 사서 네. 그때 팔면 된다. 딱 이렇게 편입되면 그때부터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 2, 3일 전에 네.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정기 변경이 또 있지 않나요? 네, 12월 정기 변경 있고요. 이것도 뭐 제가 뭐 당연히 조사를 해갖고 왔고요. 참고로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과 같은 국내 자금은 항상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추정 자금의 규모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금들 크게 보면은 코스피 100 같은 경우는 100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좀 작게 보면은 40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국민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퀀트형이라는 자금 유형이 있는데요. 얘의 벤치마크 지수가 코스피 200입니다. 여기서 벤치마크라는 것은 참고 지수. 예, 그러니까 복제 지수가 아니라 참고 지수인데 참고 지수라는 것은 따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변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큰 비중으로 코스피 100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작은 비중으로 들어온다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약간 무시해도 된다. 무시해도 될 수. 이거는 매니저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지를 두는 겁니다. 예, 상당히 아주 최근 같이 좀 시장 분위기 안 좋은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딱 짚어주신 것 같아서 아니 여기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40조.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쓸 때는 몇 % 비중으로 지수에 들어갑니다. 요까지밖에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40조 곱하기 1%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 아, 요 금액만큼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정 자금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200에서는 일단 들어가는 것 확실히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메리츠 금융 지주, 예, 그리고 뭐 PI 첨단 소재, 그리고 SL, 그리고 예, 명신 산업까지는 뭐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했죠, 현대중공업. 예, 현대중공업도 12월 정기 변경 때 물론 특례긴 한데 12월 특례 규정이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만기일 다음 날 들어가다 보니까 12월 정기 변경에 맞물릴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카카오페이인데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가 시총은 맞아요. 시총은 맞는데 제가 아까 카카오 게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었죠? 유동비율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뭐 확실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좀 조건부로 들어간다. 뭐 이런 약간 단서를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반이다. 이렇게 단서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카카오페이는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뭐 조금 안 들어간다라는 거 보고 들어가게 되면 좀 포텐셜이 있으니까 따라가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연기금이 엄청 많이 샀어요. 카카오페이 첫날. 그렇죠. 엄청 물렸을 것 같은데. 근데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은데. 뭐 연기금은 좀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피. 제가 아까 국민연금은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쓴다고 했는데 연기금들 중에서는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는 그냥 시총 그대로 비중만큼 코스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메인 주제는 더 있는데 워낙 이제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또 요거까지 여쭤봐야 또 이게 쌍이 되니까 이게 방금 이제 코스피 200에 새로 들어갈 종목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얘네가 들어가면 또 빠진 놈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빠지는 놈도 뭐 얘기해도 괜찮겠죠? 빠지는 그것도 중요하죠. 뭐 중요한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편입될 종목들이 지금 모멘텀을 받아서 이제 최근에 좋았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고 네. 반대로 빠질 게 예상됐다고 한다면 그동안 좀 안 좋았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이제 약세 모멘텀이 끝나간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빠지는 놈들한테도 관심을 보이자. 아 놈들이란 표현 쓰셔서 너무 죄송한데요. 예, 예. 빠지는 분들 이왕 예, 예. 아픈데. 예. 왜냐하면 빠지는 종목들은 주가가 아무래도 패시브 매도가 나올 거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 패시브 매도에 따른 주가 약세는 펀더멘탈이랑 상관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펀더멘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코스피 200, 특히 200개 종목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빠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예, 200명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정원이 200명이 아니었다면 안 빠져도 되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빠졌을 때 거기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 그리고 기계적인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저는 리커버 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종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박종현 박사님은 저와 척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여기 앉으실래요? 아니. 제발 그것만은. 예. 그래서 FN 그 삼양식품이 이제 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X 홀딩스. 예, 기업 분할하면서 시총이 좀 작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얘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양약품. 일양약품도 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말씀 안 드렸네요. SK텔레콤 기업 분할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죠? SK텔레콤이랑 SK스퀘어로 두 개로 분할했지 않습니까? 네. 예, 둘 다 코스피 100에 잔류하는 걸로 이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SK스퀘어도 코스피 200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덩어리가 커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룰이 이랬거든요. 과거에는 그 홀딩 컴퍼니가 남고 영업자회사는 빠지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영업자회사가 펀더멘탈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덩치도 크고. 저 홀딩 컴퍼니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고요.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가 남고 알짜인 영업자 회사가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룰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시가총액이 크다면 둘 다 남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보고 있어요. 과거에 SK텔레콤 그러면 제가 외국인 투자 제한 종목이잖아요. 통신주니까 49%까지밖에 외국인 살 수 없는데 SK스퀘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SK스퀘어를 좀 사지 않을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SK텔레콤 사고 싶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투자 제한 49%밖에 걸렸기 때문에 못 샀을 거거든요. 근데 SK스퀘어는 또 그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SK스퀘어도 뭐 코스피 200 종목이기도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최 본부장님 벌써부터 아주 유익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동시 접촉사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얘기만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종목들 얘기할 때 사실 여러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뭐 무조건 하락한다거나 무조건 상승한다거나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는 지수 변경에 따른 효과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실제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이 지수 변경의 효과가 얼마였는지 그 부분 여러분 직접 발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지만 저희가 막 이렇게 음식을 다 여러분들 입에 떠 먹여줄 수까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목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잘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꼼꼼히 분석을 추가로 좀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저는 ETF를 세일즈하는 이제 마케터고요. 펀더멘탈까지 리서치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언급했을 때 그 종목의 펀더멘탈은 제가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고 이 종목이 지수에 들어와서 우리 ETF에 들어올 거냐. 우리 ETF에 들어온다면 ETF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얼마나 살 거냐 저는 이런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혹여나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의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저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다 감안해서 들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편안하게 받아주셔야 저희가 또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저런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아직 이제 서론이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이런 쪽 굉장히 좋은데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분산되어 있는 ETF 투자. 그렇죠.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2022년 패시브 변화를 미리 예측하다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본부장님 준비하신 자료 쭉쭉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다 듣고 좀 질문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론 중심으로 만들 거고요. 제가 왜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됐냐면 메타버스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메타버스 ETF가 4개사에서 상장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증권사에서
운용사 ETF 마케터로 뽑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ETF 시장에서 강력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세일즈 활동을 할 겁니다라는 게 저를 통해서 증명이 된 셈이거든요. 저도 요즘 하는 게 그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대상으로 K 메타버스 ETF가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요, 이거는 뭐가 좋고요, 이런 걸 세일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선순환 구도가 형성된다는 거죠. 좋은 ETF가 상장한다. 그러면 그 ETF를 개인들이 또는 기관 투자들이 산다. 그러면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그 ETF가 기계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 종목들의 주가가 오른다. 그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ETF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네. ETF에 자금이 더 들어온다. 이런 선순환 구도가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저희 삼성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아니면 ETF 업계가 어떤 신상품 ETF들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온 장표고요. 어제 있었던 2021년 KRX ETP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했던 주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예,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 네, 그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표를 좀 많이 스킵할 건데요.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져 있는 장표 화면에 보여질까요?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내년에 4가지 형태의 ETF들이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뭐 옵티마이제이션 포트폴리오, 이거는 뭐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 ETF 이미 상장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의 세부 테마들, 뭐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뭐 양자 컴퓨터 이런 테마들이, 아니면은 클라우드, 아니면은 통신을 빠르게 해야 그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5G, 6G 이런 서브 테마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ESG 중에서 환경이고요. 클린 이코노미가 또 이제 대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주제는 뭐 텍스 로스 하베스팅이라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발동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테크,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상품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표를 보시면은 지금 띄어져 있는 장표를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압축된 포트폴리오란 얘기인데, 과거에 사람들은 ETF한테 뭘 원했냐면 베타를 원했어요. 베타. 박사님, 베타라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베타라면? 그러니까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는 원하지 않아. 나는 S&P 500 올라가는 만큼만 따라가면 돼. 이게 베타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S&P 500보다 더 많이 벌길 원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개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약간 몰빵형이네요. 예. 압축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집중력. 예. 몰빵이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그랬나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ETF 이전에 펀드가 있었잖아요. 액티브 펀드. 그렇죠. 액티브 펀드가 저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액티브 펀드가 거의 다 죽었고 이제 ETF가 크면서 ETF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랑 어떻게 뭐 텔레파시가 통하셨나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이게 과거에는 알파의 영역을 액티브 펀드들, 소위 말하는 공모 펀드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1,0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올해 신규 설정된 그 공모 펀드들 중에서 1,000억 원 이상 되는 공모 펀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ETF한테도 알파를 원할 거다. 그래서 ETF를 구성하는 종목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인덱스 방법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하나 담고 나머지 채권 9개 담고 테슬라 하나 담고 채권 9개 담고, 이런 형태의, 이게 종목이야? ETF야? 뭐 바스켓이야? 이런 좀 아리까리한 유형의 상품들이 2022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표 보여드리면 메타버스고요. 이제 메타버스 참고로 저희가 K 한국 주식 메타버스 ETF 상장했고요. 그리고 아마 12월 달 되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도 이제 한국에 있는 운용사들이 상장할 거예요. 혹시 삼성 3자에서 당연하죠. 기억하고 있죠. 역시 앞서가는. 그래서 이제 저는 12월까지 저희가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상장하기까지는 메타버스란 테마는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고 있고요. 이제 메타버스 ETF의 서브 이제 테마들 보시면은 장표를 보시면 컨텐츠,
플랫폼,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키워드들이 하나하나의 ETF로 테마 ETF로 상장하기 훌륭한 테마들이거든요. 그러겠네요. 뭐 예를 들어 K 컨텐츠는 지금 가장 핫한 테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시면은 뭐 3D 게임 엔진이라든지 오늘 NH증권에서 뭐 VR, AR, XR 관련해서 또 보고서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테마, 서브 테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 뭐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AI라든지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 테마가 돼서 아마 ETF로 상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 메타버스 ETF 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K 컨텐츠 ETF와 뭐 3D ETF와 엣지 컴퓨팅 ETF를 샀어. 이러면 이걸 세 개를 합치면 메타버스 ETF가 되는 사실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클린 이코노미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가장 큰 화두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클린 이코노미도 여기 보시면은 뭐 클린 에너지, 클린 인더스트리, 뭐 클린 트랜스포트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북극 항로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북극 항로 개설됐는데 우리의 쇠빙선이 매연을 뽑으면서 얼음을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북극곰들이? 아유,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그래서 선박도 무슨 선박? 친환경. 친환경.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클린 어그리컬처 이제는 뭐 오가닉 팜이라든지 비욘드 미트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네, 그런 류의 또 클린 어그리컬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 테마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준비하겠죠. 네,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하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주식에도 양도차익세가 발생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로 5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고객한테 그 차장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네. 저 올해 삼성전자 주식은 파시고요. 네. 삼성전자 선물로 갈아타시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선물은 또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류의 상품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건 ETF에서 그거는- 이제 알아서 네, 그게 바로 미국에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은 우리의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과 달리 자산 배분만 해주는 게 아니라 텍스 로스 하베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해줍니다. 이건 굉장히 생소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ETF 관련돼서는 뭐 방송도 많이 하고 네. 좀 했는데 이런 세금을 줄여주는 네. 이런 ETF는 또 네.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컴퓨터 다 옆에 계실 텐데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텍스로스 하베스팅이라고 치시면은 그런 ETF나 ETP들이 어떤 식으로 세액 절감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쉽게 검색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발생하니까 아마 이런 류의 상품들이 아니면 이런 류의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시장 보면은 우리 앞선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최근 종목들 가는 것 중에 뭐 메타버스 NFT 관련된 것만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ETF가 상장이 되면서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수요가 쫙 집중돼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최 본부장님께서 내년도에 테마가 될 만한 뭔가 좀 부각될 만한 ETF를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실제 설정이 되면 지금 얘기해주신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미리 스터디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런 컨셉에 어울릴까 지금 먼저 이렇게 잡아서 길목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주 좋은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뭐 더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네. 삼성자산운용 소속인데 뜬금없이 저희가 준비도 안 하는 그런 주제를 던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뭐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서치라든지 이런 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에 뭐 좀 신뢰를 가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늘 하고 있는 고민인데 과연 테마란 무엇일까? 업종이란 무엇일까? 섹터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테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테마는 머지않아 업종이나 섹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은 코덱스 자동차를 세일즈하지만 내년에 코덱스 자동차는 아마 코덱스 2차 전지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코덱스 자동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온다면은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크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최근 10년 동안은 패시브 장세였잖아요.
액티브 다 죽으면서 이게 아마 ETF나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ETF도 액티브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약간 종목이 많이 압축될 수도 있어 보인다.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액티브 ETF가 예전에는 뭐 코스피 200을 다 샀다라고 하면 지금은 ETF조차도 그걸 굉장히 줄여서 산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압축되고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여기에 또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또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야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종목 장세 흔히 말하는 지수 뭐 예전에 패시브가 쫙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 말고 이런 쪽에 자금 몰리는 쪽에 좀 압축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제 주변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뭐 ETF 신규 상장된다. 그러면 신규 상장되는 ETF들은 이미 그 구성 종목을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구성 종목을 보고 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통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얘만 유별나게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미국 ETF도 글로벌 ETF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막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이 ETF 상장 영향이 없다고는 못 보겠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그 저희는 그 항상 그 ETF 설정액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팔렸냐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와 매일같이 그 저희 K 메타버스 ETF는 개인들이 100억씩 사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시일 내에 지금 1,600억 정도까지 설정액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렇게 단시일 내에 개인들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또 그 밑에 있는 종목들한테 또 기계적인 매수가 발생하면서 선순환 구도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기는 힘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또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대신 그건 있을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 메타버스 ETF에만 1,600억 정도? 네, 저희 것만 1,600억이고 타이거 것까지 합치면 3,000억이 넘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사실 거기에 있는 하부 종목들은 아직은 다 대부분 스몰 캡일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아직은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ETF 수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풀리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기계적인 운용자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보고 야 이런 뭐 관리 종목을 왜 ETF에 넣었어? 막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룰에 맞으면 또는 인덱스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돈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움직임들을 꼭 보시고 뭐 돈에 의해서 올라간 건지 실적에 의해서 올라간 건지 펀더멘탈에 의해서 올라간 건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코데지 컴바인 사태라고. 맞아요. 그때가 이제 패시브의 무서움을 느낀 거였는데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종목 사지 마시고 그냥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네네. 예. 맞아요.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개인적인 호기심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 ETF의 종목 설정이 돼 있으면 거기에 이제 자금이 유입되면 네. 실시간으로 사게 되나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먼저 사기도 하고 뭐 나중에 사기도 하고 네. 지금 상장되는 거 그렇다 치는데 내년에 상장될 것들이 있으면 네. 자금 들어오기 전에 일정 부분은 좀 포지션을 쌓고 가나요? 아니면 돈 들어온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작은 금액의 자금이라면 마켓에 사면 돼요. 그냥 ETF 시장 사면 되는데 큰 금액의 자금이라면 설정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ETF 공시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오늘 K 메타버스 ETF가 얼마만큼 설정이 됐는지라는 얘기는 방금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요거는 제가 ETF 마케팅을 하면서 항상 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ETF가 설정이 많았지? 어떤 ETF가 환매가 많았지? 이건 항상 보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지금부터 K 메타버스 ETF를 보실 때 설정 공시, 환매 공시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시 어디서? 그냥 공시란에 나옵니다. ETF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시란에? 예. 기준가가 바뀌었다든지 배당금이 잡힌다든지 분배금이 잡힌다든지 그리고 대규모 설정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지수와 괴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ETF의 공시사항들이니까 네. 기업 공시만 보지 마시고 ETF 공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최근에 ETF 시장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시간이 사실 아직 많이 있는데 너무 압축해서 해주셨는데
저희 참고로 9시 한 30분까지 빨리 가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30분 속았습니다. 예, 저 몇 시에 왔냐면 8시 좀 넘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쯤 되면 보내주겠지. 아유 무슨 지금 문 좀 잠그시고 못 보내죠. 노래라도 해야 되나요?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금퇴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자기 자랑이에요. 아니 자기 자랑이 홍보하기 있어요? 홍보죠. 아니 뭐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퇴직연금 ETF 포트폴리오라는 걸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공개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퇴직연금이 아직 운용 규모가 DB형이 많이 있고 DC형으로 이제 옮겨가는 추세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DC로 가야죠. DC로 가야 되겠죠. 임금 인상보다 주가 상승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금 인상만큼 이상 벌어야 되겠죠. 말이 쉽는데.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뭔가 ETF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그러면서 상당히 시장이 커졌는데 아직도 DC형으로 옮겨가지 않은 자금이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 ETF를 사는 수요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관련된 장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 장표를 잠깐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못 해가지고요. 아니 좋아요. 왜냐하면 이래서 엑기스 쫙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필요한 질문하면 되니까. 뭐 제가 이제 준비한 장표 5페이지고요. 2021년의 키워드입니다. 2021년 키워드고요. 지금 현재 ETF 투자가 가능한 게 개인연금에서 ETF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DC 계좌 그리고 IRP를 통해서 ETF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모든 ETF가 투자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파생형,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이런 것들은 투자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선물로 구성된 뭐 골드 선물이나 이렇게 선물로 구성된 ETF 그리고 탄소 배출권 선물 이런 것들도 연금 계좌에서는 세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물로 구성된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집계가 좀 힘든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숫자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국내 ETF의 총 순자산액은 62조입니다. 62조고요. 이 중에 은행 신탁에서 판매된 게 과거에는 한 10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떨어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은행 신탁에서 판매하는 ETF는 ETF 특전금전 신탁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ETF를 신탁으로 씌워서 판매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ETF 컨설팅 본부의 가장 큰 고객도 은행 신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DC나 IRP 쪽에서 ETF 매매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즉 미국 시장이 테슬라가 애플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이거는 2021년 9월 말 자료인데요. 5.5조 원 정도가 DC나 IRP 계좌를 통해서 ETF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2조 중에서 아마 그 정도 자금이니까 아마 은행 신탁이랑 연금만 합쳐도 10조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뭐 저희 삼성자산의 삼성생명, 한화자산의 한화생명 이런 고객들도 ETF를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 신탁에서는 뭐 불과 1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었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최소한 10조 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신탁밖에 없었는데 이제 은행 퇴직연금도 ETF를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언제 할지 경쟁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조금은 한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매매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꾸 은행에서 이제 이 퇴직연금 쪽을 증권사로 뺏기다 보니까 주식이 안 어떻게 되니까. 보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건데.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연금 고객도 제 고객이다 보니까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미국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을 50% 정도 깔고 갑니다. 네. 왜 그렇죠? 워낙 성장세가 좋고요. 그리고 또 계속 우상향하니까 또 한국 시장처럼 뭔가 올라갈 듯 애태우지 않고 꿋꿋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이제는 미국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금 계좌를 뭐 뜯어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좀 해보면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는 반드시 깔고 가세요. 대신에 이제 예전에는 단순하게 S&P 500 나스닥 100 이런 PR 방식이라고 불리우는데 가격 가중 방식의 이제 ETF만 무조건 사셨는데 요즘은 똑똑해지셔가지고 TR 토탈 리턴 방식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의 ETF S&P 500 토탈 리턴 TR 나스닥 100 토탈 리턴 이걸 50% 정도 깔고 가고요. 나머지 것들은 약간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테마들
뭐 차이나 전기차 아니면 차이나 뭐 글로벌 리튬 이런 테마들을 10에서 20% 정도 깔고 가시고 아니면 팡이라든지 항생 테크라든지 이런 걸 깔고 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약간 인컴 뭐 리츠나 뭐 인프라 이런 것들 깔고 가셔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자산 배분을 하고 계세요. 아 이게 사실 퇴직연금 DC형하고 IRP로 이 ETF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산 배분이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제가 첨언을 하자면 DC형하고 IRP에서는 그 위험자산, 즉 주식형 ETF를 70%까지만 편입 가능하고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채권 ETF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TDF 여러분 많이 하시는 타겟 데이트 펀드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를 같이 그러니까 DC형, IRP, 연금저축 펀드까지 같이 합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면 선물 ETF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투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만 투자를 못하고 선물 ETF는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자산 배분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최근에 뭐 우리 오늘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 이유가 이제 뭐 미장은 되는데 국장은 계속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뭐 주식 뭐 저기 계좌에서 투자해도 되는데 요즘 ETF에서 글로벌 ETF가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안이 되니까 최근의 추세도 아까 장표에 있던데 글로벌 ETF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도 이게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개별 주식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 네. 해외 쪽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추이가 어떤지 네,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장표 앞장 4페이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제가 주로 파생, 특히 선물 매매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개인들 매매를 거꾸로 하자. 개인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개인들 사면은 개인들 사면 팔고 개인들 팔면 사자. 이런 매매들이 가장 일반적인 저희 같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행해지는 방법이었는데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역전이 됐어요. 개인들이 많이 사는 ETF의 수익률이 좋더라. 그렇죠. 예, 4페이지 장표 보시면은 제가 국내 ETF와 글로벌 ETF, 여기서 글로벌 ETF라는 것은 국내 상장된 ETF인데 해외 기초자산을 투자하는 ETF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이랑 순매수 금액이랑 같이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좀 투기 성향이 강한 그런 걸 사다 보니까 뭐 레버리지 ETF를 가장 많이 사긴 했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죠. 그렇지만 뭐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타이거 KRX 2차전지 KUD라든지 확실히 2차전지 쪽에 대한 국내 수요가 확실히 셌었고요. 네. 순매수 많이 했었고요. 수익률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 뜨문뜨문 파란색이 좀 보이시죠?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눈 돌리시면은 파란색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해외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들이 좀 많이 샀던 ETF를 순서대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라겠어요. 저희 경쟁사긴 한데 예. 지금 국내에서 사이즈로는 넘버 2예요. 이게 올해의 히트 상품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연초 대비 수익률이 거의 70% 되죠? 네네네. 그래서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차트더라고요. 10,000원에 상장해서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뭐 19,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가는 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느끼셔야 될 것은 두 가지 느끼셔야 될 것은 하나는 차이나.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전기차.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라는 시장과 전기차라는 시장을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잘 통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타이거 미국 탑10 여기서 탑10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2023년 2년에는 뭐 어떤 ETF가 나온다 그랬죠? 종목을 세분화 줄인. 그러니까 요즘은 압축한. 이렇게 탑10 참고로 ETF의 기초가 되는 지수의 최소 구성 종목 개수가 10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로 생각보다 적네요. ETN은 5개고요. ETF는 10개. 그렇기 때문에 탑10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ETF들은 딱 10개로만 구성된 진짜 압축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신 있는 것만 딱 10개. 네네네. 그리고 뭐 여기 밑에 보시면 리튬, 반도체, S&P 500 그리고 항생 테크, 나스닥 100. 나스닥 100도 일종의 테크 주식이잖아요. 테크 주식의 묶음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스닥 100 토탈 리턴.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형태가 연금에는 유리하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제가 연간 단위로 뽑은 건데 저는 매일 봅니다. 매일. 오늘 개인들이 뭘 많이 샀지? 오늘 금융투자가 뭘 많이 샀지? 참고로 금융투자는 LP니까 그렇게
뚫어지긴 안 보는데 오늘 보험사가 어떤 ETF를 많이 샀지? 오늘 뭐 외국인이 어떤 ETF를 많이 샀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고 주간 단위로 보고 월간 단위로 봅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 그러면 2차전 이것만 보시더라도 2차전지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저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것도 뭐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확실히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개인들은 똑똑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노후 자금이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는 개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시는 개인들은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어떻게 보면 약간 한방 뭐 이런 것들에 치중했다면 연금에서 투자하는 개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인포맥스 라이브도 많이 보시고 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이런 수익률이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똑똑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똑똑해진 개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ETF를 상장하는 게 이제 여태까지는 이랬거든요. 야, 우리가 상장했어. 너희 살래 말래?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무슨 ETF가 필요하세요? 뭐 나스닥 레버리지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S&P 레버리지가 필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똑똑해진 연금 투자자, 개인 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ETF를 상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하자는 퇴직연금 전도사 같이 제가 요즘 주위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미국장은 되고 한국장은 안 되고 사실 좀 우울하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애국심 가지고 한국 주식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해외 주식을 개별 종목으로 접근한다라는 거는 종목 피킹을 잘하면 좋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우리나라 종목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해외 종목 저희가 얼마나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 ETF에 이 테마형을 사면 얼마든지 수익률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해외 ETF,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를 활용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 중에 연금 투자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연금을 투자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적립식 장기 분할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디시전 같은 경우는 월급 나오듯이 매달 뭐 10일인가 15일 날 계좌가 꽂혀요. 매달. 그러면 이제 좀 길게 보고 사고, 빠져 있으면 물타기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그냥 개인 계좌에서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해외 주식 ETF 투자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 주식 안 된다 이런 거 계속 우리가 좀 속상해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투자의 대안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오늘 뭐 ETF 그거 하러 오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의 그 케미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한번 뭐 박종현 박사님 출연하는 시간에 좀 섭외 좀 해달라고. 네, 절대 내일 출장이 있어서 하루 당긴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심을 이해하겠습니다. 네네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이제 ETF 쪽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선택할 때 뭐 물론 이제 코덱스를 선택하셔야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뭘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은 업자 입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드린 게 아니라 무조건 거래량입니다. 네, 거래량입니다. 어차피 투자 상품이라는 게 우리가 뭐 땅 왜 못 삽니까?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사기가 힘드니까 땅은 못 사지만 리츠 쉽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일단은 유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컨셉이 좋더라도 정말 호가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못 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정 환매를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뭐 유동성이랑 사이즈랑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좀 사이즈가 큰 ETF들이 뭐 트래킹 에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앞서 전제 조건으로 깔아드렸던 뭐 내가 팔고 나올 때, 털고 나올 때 또는 사고 싶을 때 이때 뭐 문제가 안 생기는 그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비슷비슷한 ETF들이 있다면 무조건 거래량 그리고 시가총액 뭐 이런 정도가 일단 판단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초가 되는 지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이제 박 박사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정말 조그마한 종목들 이상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제가 이제 개인들이 뭘 사는지 그거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520개 ETF들을 쭉 보면서 PDF라고 부르거든요. 포트폴리오들을 다 하나씩 뜯어봐요. 예를 들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에는 무슨 종목이 들어가 있을까? 이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네. 이 종목 주가는 어떨까? 그러면서 저는 그 500개 종목들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 거래가 좀 많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PDF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화두가 무엇일까? 아니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화두가 될까?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ETF는 포트폴리오기 때문에 감질나서 투자 못해. 종목이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목으로 그 종목이 들어가 있는 ETF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메이드 얼마나 핫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메이드 못 사면은 위메이드가 들어가 있는 ETF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이 들어간 ETF가 뭐가 있을까? 테슬라가 들어간 ETF가 뭐가 있을까? 테슬라가 들어간 ETF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큰 ETF는 뭘까? 이런 식으로도 종목으로 ETF를 검색해 보기도 해요. 참고로 어디서 검색해요? 그 기능은 체크 단말기라고 코스콤 증권전산 단말기에는 1491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여기는 인포맥스군요. 그렇죠. 제가 인포맥스에서 인포맥스 단말기 앞에서 제가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주는 게 좋으니까. 근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코덱스를 사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 뭐 간접 광고는 아니고요. 네이버에 여러분 관심 가지시는 ETF 종목 이름 넣으시면 거기에서 ETF 분석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어떤 종목이 편입돼 있고 비중이 얼마이고 거래량이 어떻고 잔액이 얼마고 다 나오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뭐 여러분들 크게 실수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종목 예를 들어서 나는 애플이랑 테슬라가 들어간 ETF를 사고 싶어. 뭐 이런 니즈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그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면 되지 않을까. 나는 애플이랑 테슬라는 들어갔는데 엔비디아 안 들어간 ETF를 추천해 줘. 뭐 이런 식으로도 가지 않을까. 그런 서비스 나오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ETF는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이 좀 넓어지니까 근데 저희가 보는 체크 단말기 인포맥스는 유료 단말기고 기관 투자자들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몇 번 화면 보시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죄송스럽죠.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사이즈가 커야 되고 지수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조금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최 본부장님은 이만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저희 할 때 수요일 날 오세요. 그럴까요? 우리 최 본부장님하고는 거의 10년 넘게 같이 근무했었고 지금도 이제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데 오늘 방송은 처음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